예. 주말 내내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과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은 정부론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문제를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지적했더니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당신은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간의 정상적인 상호 반론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인사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마자 민주당 대변인과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공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으로 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많이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홍보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반 국민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되어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원래 해커도 보안 취약점을 털어서 해킹 대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 빈곤입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하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 이진석과 기모라는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국민 일상이 또다시 멈추었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입니다. 정부 여당은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에 머무르던 때에 코로나 위로금, 백신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등을 언급하면서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해놓고 제약하면서 8천여 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감염 확산과 무관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내팽개치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택적 정치 방역을 해온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99.7%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모더나의 CEO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2천만 명분 백신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했지만 2분기에는 고작 1%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1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겨우 1차 접종이 30.4%, 접종 완료가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접수 개시되었는데 개시되자마자 광클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했다면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2030 세대는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2030 세대에게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더니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김호란 씨를 임명했습니다. 김호란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거나 하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무 책임자로 있는 이상 선택적 정치 방역에만 치중하느라고 과학적 방역 실패는 거듭될 것입니다. 더구나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의 범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치권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을 앉혀놓은 결과는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4차 대유행입니다. 이번만큼은 방역 실패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국민은 알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진석, 김호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국민 세금 좀 먹는 루팡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위원장 정년주 내정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방심위원회를 이 정권의 방탄위원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청와대는 정년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할 태세입니다. 정년주 전 사장은 언론인 시절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자인 이회창 후보의 병력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KBS 사장까지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KBS 사장 재임 시 정권 친화 방송, 코드 방송을 다수 내보내면서 정권 나팔수를 자처했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공직에도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청와대 여당목 추천 인사를 먼저 공개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거부해왔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공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민주당 보기에도 정년주 전 사장은 국민 여론에 비추어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땅 페라가모 괴담에 앞장섰던 KBS,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취재를 이유로 경찰 사칭했던 MBC, 이것이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의 민낯입니다. 정년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공영방송발 각종 괴담과 마타도어로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심위원회가 정권 방탄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편향 인사 내세워서 방송 장악한다고 민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뒷모습이라도 아름답고 싶다면 정연주 전 사장 내정 즉시 처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방심위를 구성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민주노총이 10월 20일 1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그 도심 한복판에서 기습적인 8,000명 규모의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시위 가담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라는 셀프 진단과 함께 앞으로 코로나와 엮으려는 모든 시도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엄포까지 놓았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민자만 나와도 슬그머니 꼬리를 마는 이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민주노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민주노총의 셀프 진단 그 장단에 맞춰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궁색한 발표 뒤에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저자세이다 보니까 백신 맞는 것보다 민주노총 가입하는 게 오히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의 공포가 서울 등 여의도 등 서울 중심부를 덮쳤습니다. 벌써 국민들은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 2사람 이하의 모임을 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어느 누가 이런 고난의 시국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노총을 억지로 코로나 방역에 책임을 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정권이나 민주노총은 착각하지 말고 다만 방역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법을 예고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아무리 동업자 정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러했듯이 냉정하게 또 엄격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도 정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끔찍한 수준입니다. 번번이 이 정권을 창출한 동업자라는 그런 상전의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라는 그런 아주 골칫거리 집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직후 옥중에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려 신임 대통령에게 옥중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을 해서 모두 실소를 금치 못했던 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만만하면, 얼마나 정권이 만만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저자세 대응은 국민들께서 문정권이 민주노총의 발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짐작해 하실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엄격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해 8.15 집회 어땠습니까?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후에 당시에 버스 차벽을 성벽처럼 두르고 그저 그 광화문 길목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불신 검문을 무시로 자행하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취급을 했고 인근에 방문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사해서 서울 도심을 이동하다가 경찰에게 반강제로 동행 그 요구를 받고 가서 조사와 그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 대한민국이 맞느냐는 성토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재인 정권의 과잉 조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아주신 이유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은 나날이 막막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델타 바이러스의 창궐로 재확산의 공포까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도 끝나가는 마당에 민주노총에 그만 쫄고 계산서 처리 확실히 이번으로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대신 가을 투쟁을 110만 규모로 하겠다라는 그런 범법 예고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또 정확한 입장을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했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정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앞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뜻이라고 하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뜻 맞죠? 좋은 거라고 아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에게 서너 명의 대선 후보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또 모 대학 교수도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우리 지역의 민주당원도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선 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대변인이 나서서 제가 자당의 약체 후보를 지원하는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경쟁 후보가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니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자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세워 노골적인 방송 통제를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와대가 추천한 방심위위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위원 모두 친여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 출신을 추천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민언연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권력의 비판적인 방송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들이 기용되면 결국 특정 정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뻔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방통위 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며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민주주의 대통령의 권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언연으로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들을 임명하고 여권에서 하는 일을 막지 않으신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 중도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라고 했지요. 말씀 자체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뭔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건 처음 봤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줬던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민주당이 최재형 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행동 따로 말 따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또 말 따로 행동 따로이지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방송 장악, 선거 장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부터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무관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정책 실험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교육당국은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8일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10개교 소송에서 전패를 당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말 그대로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 미래를 위해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또 이념적이고 자의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피해와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위험한 교육 실험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신한울 1호기가 완공 15개월 만에 조건부 운영 허가가 났습니다. 운영이 미뤄지면서 하루 1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는 물론 재앙적 탈원전 정책 전면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비단 교육, 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아마추어적 정책 실험으로 국가 경쟁력은 저하는 물론 국민 고통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말입니다. 국정 전반에 진행되었던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습하고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제2차 추경은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제2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여당에서조차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F학점 수준의 추경입니다. 대선용 매표 추경이 아니라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72만 명을 제외하여 지난 1차 추경 지원액 대비 48.5%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어느 업종이 지원에서 빠졌는지 정부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없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 규모,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등 분석을 통해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 원의 경우 사실상 경기 부양을 노린 꼼수 예산으로 사용처도 불편해 여당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로 금융위가 실무작업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거시경제정책 수립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경제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로 일자리 악화가 심각한데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수경 때마다 단기 일자리 양산하는 것은 통계 조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불료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피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장마 피해 지원 등 정부가 놓친 부분까지 챙겨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아 참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4단계로 인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운영이 22시 이후 제한된다고 합니다. 심야 시각에도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과 취준생들이 당분간 집 말고는 밤늦게 공부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택에서 공부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취준생 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방역이 중요하다는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중잣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시내 중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방역당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코로나 위험지대고 대낮에 8,000명씩 모인 민주노총 시위 현장은 코로나 청정구역입니까? 방역에서의 내로남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남탓이 N차 확산 중인 듯합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싶었는지 오 시장을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무능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지 3달 된 서울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선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 메르스 환자 발생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라고 비꼬았던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오세훈입니까?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저 야당 탓으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조국 전 장관님과 정부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안 리셋, 소비 진작 추경 아닌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추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가동해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총 33조 원의 예산 중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여가활동 소비 쿠폰 및 바우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1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예산은 기존 피해 지원과 7월에서 9월까지의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4조 1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서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 추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 국민 위로금이라며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다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좌회전하려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우왕좌왕에 국민들은 또다시 인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 예약 취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며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 내정은 언론 장악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다.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언론장악법, 언론길들이기법으로 개혁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기습상정했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또다시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은 방송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의 KBS 사장을 지내며 당시 친여 성향의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을 내보냈었습니다. KBS 내부에서조차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사를 방송 및 인터넷 규제 기관인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번에는 정권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각 분야마다 코드 인사를 배치해서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친정권 구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우국민 인사로 채우더니 이제 언론마저 코드 인사로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현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되면 정권의 방탄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와 방심위 코드 인사로 언론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 편향 인사인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방송과 언론 장악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에 단호하게 철저히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논하며 흔한 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들으니 내로남불이라는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분이 기자 출신이자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분이니 진보와 서민을 사칭해 흑석의겸이 되었고, 그런 분들이니 검사 사칭 후보를 대선 주자로 내세울 수 있었나 봅니다. 정의롭지는 않아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치심마저 내버린 것만 같습니다. 부끄러움은 왜 늘 국민 몫이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다. 정권 말까지도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민심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과 정반대로만 가고 있다. 임기 초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홍보하고 장려하더니 임기 후반까지도 집값이 잡힐 줄 모르자 정부 여당은 임대 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관련 제도 폐지 추진에 나서는 등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 160만여 가구 가격 전수조사 결과 2020년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전세 가격 2억 3,606만 원으로 일반 전세 시세 3억 7,762만 원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의 경우 최장 8년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 정권은 M1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집값 상승 탓을 하고 있나?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덮기 위함인가? 진단부터 잘못되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리 없을 뿐더러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임기 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임대사업자는 물론 갈곳 잃은 세입자 모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민 고통만 유발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집값 상승의 원흉은 시장을 옥죄는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권 그 자체다. 하루빨리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서주길 거듭 촉구한다.
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집은 없습니다.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 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 방 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이 짱돌을 힘껏 던져서 정치를 심판했지만 거대 양당은 청년들과 44%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 복원이 아닌 오로지 3.7%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에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인구수로 추산하면 약 600만 명의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 반지하와 옥탑방은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 항목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테이블 위에 최저 주거 기준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국토위 활동 1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가구 구성과 주거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방치되어 왔고 극심한 주거 불평등은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 집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과 집 없는 서민에게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 안심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 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39만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돼서 최저 주거기준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왔습니다. 둘째, 1인당 면적 기준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했습니다. 2인 이상으로 가구 원수가 늘면 필수 시설 면적 14제곱미터에 추가되는 1인당 8제곱미터를 곱하여 면적 기준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 평균 주거 면적 변화, 국제 수준 등을 종합해서 대폭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가구 구조와 주거 문화의 변화 양상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 유형별로도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인당 최소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독립 공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등 달라진 주거 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개수와 방 사용 기준 또한 현실화했습니다. 넷째, 주거의 질과 직결되는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 오염 등의 환경 기준은 제대로 되살렸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인 선언에만 그치며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량 가능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정립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도심 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 기준 이하로 가둬왔습니다. 여섯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7번째,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 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 공급과 개량 자금 우선 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최저 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구 구조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 불안은 곧 존재의 불안입니다. 청년들이 돌아가 편히 누울 곳이 없는 사회, 600만 시민이 주거권이 거리에 내팽개진 사회는 한마디로 미래를 설계할 꿈조차 꾸지 못할 불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주거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적인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주거권 네트워크와 민당일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25개 시민주거운동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인 만큼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